따라서 인간의 본성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한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든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재산과 명성은 바닷물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그래서 복수에는 단맛이 있다라는 말도 있다. 시인이자 소설가인 월터 스콧은 복수는 지금까지 지옥에서 요리된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말했다. 우정은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꿈꾸게 합니다. 엘레나 페란테의 소설 나폴리 사부작은 60년에 걸친 두 친구의 우정을 담고 있습니다. 나의 눈부신 친구가 되어줘. 남자 중에서도 여자 중에서도 최고가 되어줘. 그렇지 않다면 사는 의미가 없을 거야. 이런 눈부신 약속으로 두 친구의 우정은 시작됩니다. 친구란 마음을 나누는 벗이기도 하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비슷한 삶의 조건을 공유하기 때문이죠. 우정에 있어서 중요한 이 동질성이 아이러니하게도 질투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기와 비슷한 것을 비교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태어나 살고 죽듯이 인간관계 또한 태어나고 사라지고 죽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 헤어진 친구와 화해하지 말아라. 헤어졌던 그 이유로 다시 또 헤어지게 된다라고요. 관계란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어디 인간관계뿐일까요? 그리스어로 아포리아는 막다른 골목, 즉 난관을 뜻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 난관에 직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이 힘들 때 우린 위안이 되어줄 무언가를 찾게 되죠.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을 때 비로소 철학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철학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염세주의자로 유명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 잔혹한 세계에서 벗어나라고 독려하고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그의 글은 힘이 있고 그의 잠언을 읽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죠. 왜냐하면 쇼펜하우어는 철학의 개념이 아니라 인생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의 부정적인 사고 안에서 삶의 지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홀로 뒤처져 있고 나만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그의 철학은 묘한 위안을 줍니다. 그의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삶에 대한 지혜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막한 삶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한 줄기 빛처럼 비춰질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를 한때 정신적 멘토로 두었던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글에서 병과 회복, 추방과 피난처, 지옥과 천국을 보았다. 아파도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언제나 웃는 얼굴로 가면을 쓰며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은 잔잔한 웃음을 줍니다. 어디서 위안을 얻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한 당신에게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복수하려는 강한 충동을 느낀다. 그래서 복수에는 단맛이 있다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복수에 의한 많은 희생을 통해 증명되어 왔다. 이 같은 희생은 복수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치러진 경우도 있다. 시인이자 소설가인 월터 스콧은 복수는 지금까지 지옥에서 요리된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자연의 재난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고통스럽지만 복수를 품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지 때문에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참지 못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폭력이나 관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자신의 무력감과 열등의식 때문에 보상 심리가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폭력이나 관계로 강한 피해에 대해서는 똑같은 수단으로 맞받아치려고 한다. 자신도 가해자 못지않게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는 것이다. 따라서 자만심이나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은 복수심도 강하다.
로마 격언 중에는 천성은 쫓아내도 다시 돌아온다라는 말이 있다.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본연의 성격과 개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한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든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은 일단 이해관계가 바뀌면 태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파악되면 그런 줄 알고 대할 필요가 있다.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복은 아름다운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풍경과 같다. 이 풍경을 멀리서 보면 놀라울 만큼 아름답지만 가까이 다가가거나 그 안에 들어가면 조금 전 놀랐던 아름다움은 어느덧 사라지고 도대체 아까의 그 아름다움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나무 사이에 멍청이 서 있게 된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명예나 재산이나 행복을 부러워하는 것도 그와 같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와 정신의 안정이다. 그런 중요한 것을 다른 사람과의 일치를 통해서 얻기는 어렵다. 그것은 오직 고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보물이다. 우리는 고독해지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아주 많아야 하고 자기 자신과의 만남과 대화를 즐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독을 사랑하고 고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단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고독에 단련된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키케로는 자기 자신 속에 모든 것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자기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남에게 기대지 않는다. 자신 속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남의 것에 기웃거리고 기대는 것이다. 내면적 자아가 공허한 사람일수록 외부에서 끝없는 자극을 구한다. 그는 외부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파멸한다. 프랑스의 저술가 상피엘은 음식을 적게 먹으면 건강에 좋고 사람을 적게 만나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 깊은 말을 남겼다. 따라서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고 즐겁다면 당신은 정신의 노다지를 캔 셈이다. 그러나 사람들과 만나기를 피하고 고독을 즐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고독은 뛰어난 인물들에게 찾아오는 운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갖고 싶은 것을 말해보라고 하면 모두 자기가 현재 가진 것들은 빼고 모두 자기 능력으로는 손에 넣을 수 없는 것들만 나열해 놓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욕망의 지평선이 있다는 얘기이며 욕망의 범위도 그 지평선 안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바로 그 욕망의 한계선 내에 있는 것들을 자기 손에 넣을 수 있으면 행복을 느끼지만 어떤 장애로 인해서 소유가 불가능해지면 불행을 느낀다. 그리고 욕망의 지평선 밖에 있는 것들은 거의 욕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재벌의 거대한 재산 규모에 대해서 가난뱅이는 알 수가 없고 아무리 재벌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갖지 못하거나 어떤 다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가난뱅이의 행복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 재산과 명성은 바닷물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타인의 견해를 반박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화를 나눌 때 서로가 비록 호의를 갖고 있는 사이라 하더라도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는 쉽지만 상한 감정을 되돌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가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해서 화가 난다면 두 사람의 익살광대가 지금 희극을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이미 오랫동안 효과가 검증된 방법이다. 타인을 신뢰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태만과 사욕과 허영이다. 스스로 조사해보지 않고 남을 신뢰한다면 그건 태만한 것이다.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에 이끌려 남에게 털어놓는다면 그건 사욕이 작용한 것이다. 남에게 털어놓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건 허영이 발동한 것이다. 행복은 꿈에 불과하지만 고통은 현실이라고 볼테르가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별 있는 사람은 쾌락이 아닌 고통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이 명제의 진실은 모든 쾌락과 행복은 소극적인 성질을 띠는 반면 고통은 적극적인 성질을 띈다는 데 있다. 몸 어디에 작은 상처만 있어도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은 의식되지 않고 그 상처의 통증에만 온 신경이 쓰여 유쾌한 기분을 가질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모든 일이 뜻대로 진행되더라도 한 가지 일이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계속 그 일만 생각하며 잘 진행되는 중요한 다른 일은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가 가르치는 것은 삶의 쾌락이나 안락에 주목하지 말고 오히려 수많은 재앙을 피하려 노력하라는 것이다. 우리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보다 형편이 나쁜 사람을 자주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실제로 불운이 닥쳤을 경우 가장 효과적인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바라보는 일이다. 그런 다음엔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불행의 동료들과 어울리는 일이다. 미움보다 질투를 누그러뜨리기가 더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투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럼에도 질투는 악덕인 동시에 불행이다. 우리는 질투를 행복의 적으로 간주하고 악마처럼 물리쳐야 한다. 이에 대해 세네카는 멋진 말로 우리에게 충고해 준다.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기도록 하라.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 괴로워하는 자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너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너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라. 어떤 허세도 부려서는 안 된다. 첫째, 허세는 기만인데 기만은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비겁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허세는 자신을 감추고 다른 모습으로 꾸며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더 낮게 돋보이려고 하는 것이므로 스스로에게 내리는 유죄 선고다. 어떤 장점을 지니고 있는 듯 허세를 부리고 그것으로 뻐기는 것은 그런 것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자기 고백이나 마찬가지다. 용기든 학식이든 정신이든 기지든 여자들 사이의 인기든 재산이든 고상한 신분이든 그 밖에 무엇이든 간에 무언가를 가지고 허세를 부리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점에 뭔가 부족한 면이 있음을 실토하는 셈이다. 사람이 정말로 어떤 장점을 완벽하게 지니고 있다면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며 허세를 부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담담한 태도를 취할 것이다. 세상을 지배하는 세 가지 힘이 있다는 옛말은 매우 적절하다. 그것은 현명함과 강인함과 운이다. 그중 운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우리의 인생 행로는 항해하는 배에 비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 행운이나 불운은 바람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빨리 앞으로 나아가게 하거나 뒤로 멀리 되돌려 보내기도 한다. 그에 비해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지혜는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노력은 그때 노의 역할을 한다. 오랫동안 힘껏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가면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 배를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 그러나 그것이 순풍이라면 노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배를 멀리 데려다 놓는다. 우리의 인생 행로는 스스로의 선택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요인, 즉 언제나 서로 맞물려 서로를 변화시키는 수많은 일과 수많은 선택의 결과물이다. 더구나 이 두 가지를 보는 우리의 시야는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미리 예측할 수 없고 결과는 더욱 예상할 수 없다.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결정과 현재의 일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의 목적지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 나아갈 수 없고 대충 추측해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때로는 배의 키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할 때도 생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언제나 목적지에 다가갈 거라는 희망을 품고 현재 상황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일어나는 일과 우리의 선택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두 개의 힘에 비유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대각선이 우리의 인생 행로다. 세월의 흐름과 사물의 덧없음을 늘 염두에 두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반대를 상상해 보는 것이 좋다. 행복할 때는 불행을, 호감에는 적대감을, 화창한 날씨에는 나쁜 날씨를, 사랑에는 미움을, 신뢰할 때는 배신과 후회를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언제나 분별 있게 행동하게 되고 쉽게 속아 넘어가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일 것이다. 불운한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를 때는 그리고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한 두려워하지 말고 저항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푸른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날씨를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인생 자체가 겁먹고 떨며 움츠러들 만큼 대단한 것이 아니다. 하물며 인생의 재물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지나침은 경계해야 한다. 용기가 무모함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 겁은 단지 두려움이 지나친 것이다. 어떤 돌발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크게 기뻐하거나 크게 슬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모든 일은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건이 달라질 수 있고 또한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지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크게 슬퍼했던 일이 나중에 최상의 일로 드러났다거나 크게 기뻐했던 일이 나중엔 오히려 커다란 고통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 누구에게나 한 번은 있었을 것이다. 셰익스피어도 이런 말을 남겼다. 갑작스런 기쁨이나 슬픔을 수도 없이 맛보았으니 이젠 그런 일을 당해도 처음부터 담담하게 대한다. 스토아 철학에 의하면 우리는 인간이 처한 상황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인간으로 생존하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애처로운 일인지 또 인간이 얼마나 많은 재난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항상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통찰을 확인하려면 어디서나 주위를 한번 둘러보기만 하면 된다. 어디에 있든 생존을 위한 노력과 몸부림이 눈에 띌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상황의 불완전함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고 재난을 항상 주시하며 그것을 피하거나 참고 견디려고 할 것이다. 재난이란 크든 작든 우리 생활의 근본 요소이기 때문이다. 시냇물은 장애물을 만나지 않으면 소용돌이를 일으키지 않는다. 인간이나 동물도 우리의 의지에 따라 모든 일이 진행되면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눈치채거나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의지에 따라 진행되었을 때가 아니라 어떤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그런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는다. 의지에 거슬리는 것, 의지를 가로막는 것,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금방 느낀다. 하지만 몸 전체의 건강은 느끼지 못하고 신발이 작아서 아픈 것만 느끼는 것처럼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성가시고 귀찮은 일만 생각한다. 그 이유는 고통이 적극적인 성질을 띠는 반면 쾌감이나 행복은 소극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대기의 압력이 없으면 우리의 신체가 파열해 버리는 것처럼 인간의 삶에 고뇌와 결핍, 실패가 없다면 누구나 오만방자해져서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어리석은 짓과 사악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할 것이다. 배가 안전하게 똑바로 나아가기 위해 싣는 배의 바닥짐처럼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의 고통과 걱정, 불안이 필요하다. 일과 고난은 거의 모든 인간이 평생에 걸쳐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소망이 생기자마자 곧바로 성취된다면 인생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며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겠는가. 모든 것이 저절로 자라고 비둘기가 구워진 채 날아다니며 누구든 열렬히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수 있는 천국에 산다면 어떤 사람들은 무료에 죽어버리거나 목을 맬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서로를 해치거나 죽이며 지금 이곳에서 자연이 우리에게 가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을 맛볼 것이다. 환한 눈초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명한 눈빛을 하고 있는 사람이 더 무섭고 위험해 보인다. 사자의 발톱보다 인간의 두뇌가 더 무서운 무기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가지가 늘어지고 꽃이 만발한 사과나무 뒤에 높게 자란 전나무가 뾰족하고 컴컴한 우듬지를 쳐들고 서 있었다. 사과나무가 전나무에게 말했다. 나를 완전히 뒤덮고 있는 수천 개의 아름답고 싱싱한 꽃들을 봐라. 그런데 너는 내보일 게 뭐가 있니? 검푸른 침밖에 없지 않니? 하긴 맞는 말이야, 전나무가 대꾸했다. 하지만 겨울이 오면 너는 잎이 다 떨어지고 말겠지만 나는 그때도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있을 거야.